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돈이 계속 벌어들여지는 마법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면 그 비밀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고 있는 동안 워렌 버핏은 여전히 매년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의 투자 성과는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지난 60년간 연평균 20%의 수익률을 기록한 그의 투자 방식에는 분명한 원칙과 체계가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버핏의 성공을 단순히 운이나 타이밍의 문제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그가 개발한 정교한 투자 철학과 구체적인 실행 방법론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버핏이 1965년 버크셔 해서웨이를 인수했을 때 주당 가격은 $18였습니다. 현재 그 주식의 가격은 $50만 달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산으로도 270만 %가 넘는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이런 놀라운 성과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버핏의 투자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주식시장 자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매일 주가 차트를 들여다보며 단기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하는 동안 버핏은 주식을 기업의 일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바라봅니다. 그는 코카콜라 주식을 보유할 때 단순히 티커 심볼이 아닌 전 세계에서 매일 19억 잔의 음료를 판매하는 거대한 비즈니스, 제국의 일부를 소유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각의 전환이야말로 버핏 투자법의 핵심입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공포에 떨며 손절매를 하는 순간 버핏은 오히려 투자 기회로 바라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졌을 때 버핏은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투자하며 미국에 베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단 3년 만에 32억 달러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악재야말로 뛰어난 기업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 그의 철학입니다. 시장의 단기적 시각을 역이용하는 것 또한 버핏만의 독특한 접근법입니다.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이 분기별 실적에만 집중하며 근시안적인 분석을 하는 동안 버핏은 10년, 20년 후의 기업 가치를 내다봅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단기 수익성보다 장기적 성장에 집중할 때 많은 투자자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버핏은 이러한 장기적 비전의 가치를 일찍이 간파했습니다. 버핏이 투자하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높은 마진과 빠른 재고 회전율을 가진 기업들입니다. 코카콜라의 경우 원재료비는 극히 낮지만 브랜드 프리미엄으로 인해 높은 마진을 유지합니다. 또한 음료라는 특성상 재고가 빠르게 회전되어 현금 흐름이 안정적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적은 자본으로도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자본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반대로 버핏이 피하는 사업 유형들도 명확합니다. 항공업처럼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면서도 가격 경쟁이 치열한 업종, 기술 변화가 빠른 반도체, 업종, 원자재 가격에 크게 좌우되는 원자재 기업들은 그의 투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렇다면 버핏이 선호하는 사업 유형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소비자 독점 기업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입니다. 맥도날드, 코카콜라, 질레트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입니다. 둘째는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기업입니다. 사용자가 많을수록 서비스의 가치가 높아지는 구조를 가진 기업들입니다. 최근 애플에 대한 그의 대규모 투자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술주 투자에 대한 버핏의 접근법도 흥미롭습니다. 과거 그는 기술주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했지만 최근에는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통해 구축된 경제적 혜자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애플의 경우 아이폰 생태계를 통한 락인 효과와 브랜드 충성도가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제공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자율과 주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도 버핏 투자법의 핵심입니다. 이자율이 낮을 때는 주식의 상대적 매력도가 높아지고 이자율이 높을 때는 그 반대입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각국 중앙은행이 제로금리 정책을 펼쳤을 때 버핏은 이것이 주식시장에 유리한 환경임을 간파하고 적극적인 투자에 나섰습니다. 상승장과 하락장의 사이클을 이용하는 것은 버핏만의 독특한 능력입니다. 그는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는 현금 비중을 늘리고 시장이 침체되었을 때는 공격적으로 투자합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그는 기술주에 투자하지 않아 비판받았지만 버블이 터진 후에는 오히려 그의 현명함이 입증되었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놓치는 매수 기회를 포착하는 버핏의 능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2016년 애플 주가가 상당히 하락했을 때 많은 투자자들이 아이폰의 성장세 둔화를 우려하며 매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이때를 기회로 보고 대규모 매수에 나섰고 그 결과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항상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하라는 원칙을 실천합니다. 숨어있는 자산을 발굴하는 것도 버핑의 특기입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자산들을 찾아냅니다. 부동산, 특허권, 브랜드 가치 등 무형 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여 저평가된 기업을 발굴합니다. 그는 한때 워싱턴 포스트를 매수할 때도 신문사 자체의 수익성보다는 소유하고 있는 방송국 라이선스의 가치에 주목했습니다. 인터넷 시대에는 개인 투자자도 기관 투자가 못지않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버핏은 기업의 보고서를 늘 철저히 분석하며 경영진의 주주서안을 통해 기업의 미래 전략을 파악합니다. 그는 투자는 정보 게임이 아니라 이해 게임이라고 말합니다. 정보의 양이 아니라 정보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버핏이 제시하는 투자 체크리스트를 살펴보면 첫째, 사업이 이해하기 쉬운가? 둘째, 장기적으로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는가? 셋째, 정직하고 유능한 경영진이 있는가? 넷째, 매력적인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가 등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찾는 것이 바로 버핏의 투자 프로세스입니다. 개인 소유 기업에 대한 버핏의 관심도 특별합니다. 상장 기업과 달리 단기적 주가 변동에 신경 쓰지 않고 장기적 가치 창출에 집중할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는 이런 기업들의 경영진과 직접 만나 그들의 철학과 비전을 평가한 후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시장의 정점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많은 투자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버핏은 절대적인 타이밍보다는 상대적 가치에 주목합니다. 주식이 내재 가치 대비 과도하게 비싸졌다고 판단되면 매도하고 더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찾아 자금을 이동시킵니다. 그는 시간은 좋은 기업의 친구이고 나쁜 기업의 적이라고 말합니다. 버핏의 현재 포트폴리오를 분석해보면 그의 투자 철학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애플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50%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은행주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에너지 기업인 쉐브론 등에도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여전히 가치 투자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시대 변화에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식 차익 거래는 버핏의 숨겨진 비밀 무기입니다. 기업 인수합병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B기업을 주당 $100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을 때 B기업의 주가가 $95에 거래된다면 이 $5의 차이가 바로 차익 거래의 기회가 됩니다.
물론 인수거래가 무산될 위험도 있지만 버핏은 이런 위험을 정확히 계산하여 수익을 거둡니다. 훌륭한 기업을 찾는 버핏의 수학적 계산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는 복잡한 수식보다는 기본적인 지표들에 주목합니다. 자기 자본이익률이 15% 이상인지, 부채 비율이 적정한지,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지 등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지표들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버핏의 최근 투자 사례를 분석해보면 그의 사고방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0년 팬데믹 상황에서 그는 항공주를 모두 처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항공업계의 구조적 변화를 내다본 것이었습니다. 대신 그는 재택근무 증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에 주목했습니다. 이 모든 버핏의 투자 원칙들을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기업에만 투자하세요. 둘째, 단기적 주가 변동에 휘둘리지 말고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세요. 셋째, 기업의 재무제표를 읽는 능력을 기르세요. 넷째, 시장이 비관적일 때 기회를 찾으세요. 다섯째, 분산 투자보다는 확신이 있는 몇 개 기업에 집중하세요. 버핏의 성공은 단순히 좋은 주식을 고르는 능력에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진정한 힘은 올바른 투자 철학을 평생에 걸쳐 일관되게 실천한 데 있습니다. 그는 90세가 넘은 지금도 여전히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씩 독서를 하며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학습과 성장 의지야말로 우리가 버핏에게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버핏도 실수를 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투자자는 존재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투자자만이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버핏의 투자 철학을 따라하되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열쇠입니다. 버핏의 투자 성공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그가 어떻게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파악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는 단순히 재무제표의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읽어냅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급격히 증가한 기업이 있다면 그 증가가 일회성 이벤트 때문인지 아니면 지속 가능한 경쟁력 때문인지를 구분합니다. 진짜 실력 있는 투자자와 운에 의존하는 투자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입니다. 아무리 매출이 높아도 현금을 제대로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은 결국 위험합니다. 반대로 매출은 크지 않아도 꾸준히 현금을 만들어내는 기업은 오히려 더 안전하고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버핏은 현금은 산소와 같다. 있을 때는 느끼지 못하지만 없으면 생각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업 분석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고객 충성도입니다. 버핏은 브랜드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고객들이 펩시로 쉽게 갈아타지 않는 이유, 애플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애플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이런 고객 충성도는 재무제표에 직접 나타나지 않지만 기업의 미래 수익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버핏이 투자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확인하는 것 중 하나는 경영진의 자본 배분 능력입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주주 가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돈을 투자해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재투자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이 현명한 경영입니다. 이런 판단을 제대로 하는 경영진이 있는 기업이야말로 장기 보유할 가치가 있습니다. 투자 심리학 측면에서 버핏의 접근법은 정말 독특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감정에 휘둘려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반면 그는 철저히 논리적으로 접근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일반 투자자들은 더 떨어질까봐 두려워하지만 버핏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봅니다. 주가가 오르면 일반 투자자들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사들이지만 버핏은 오히려 매도 시점을 고려합니다.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버핏은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언제 바닥을 치고 언제 정점을 찍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좋은 기업을 적정 가격에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면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것이 그의 철학입니다. 실제로 그는 1988년 코카콜라를 매수한 이후 지금까지 한 주도 팔지 않고 있습니다. 버핏의 포트폴리오 구성 방식도 일반적인 분산 투자 이론과는 다릅니다. 대부분의 금융 이론에서는 위험 분산을 위해 다양한 종목에 투자하라고 하지만 버핏은 분산 투자는 무지에 대한 보호막이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확신이 있는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그의 방식입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버핏만의 독특한 관점 중 하나는 진입장벽입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은 아무리 현재 수익성이 좋아도 장기적으로는 위험합니다. 반대로 진입장벽이 높은 사업은 기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도 사업의 경우 막대한 초기 투자와 복잡한 규제 때문에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버핏은 철도 회사인 BNSF를 인수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변화에 대응하는 버핏의 방식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미국 중심적인 투자에서 점차 글로벌 관점으로 시야를 넓히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회사인 BYD에 대한 투자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미국 시장만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신흥시장의 기업들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ESG 투자에 대한 버핏의 접근법도 흥미롭습니다. 그는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단순히 ESG 점수가 높다고 해서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ESG 요소들이 실제로 기업의 장기적 수익성과 연결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환경에 좋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대규모 투자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버핏의 대응 전략도 독특합니다.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물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부동산이나 금에 투자하는 대신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들에 주목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해도 제품 가격을 쉽게 올릴 수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버핏의 투자 철학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실수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인정합니다. 2000년대 초 에너지 회사들에 대한 투자 실패, 항공주 투자 후 팬데믹 때 매도한 것 등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이런 투명성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그 자신도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게 해줍니다. 세대 교체에 대한 버핏의 준비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자신의 투자 철학을 후계자들에게 전수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투자 방식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애플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과거에는 기술주를 피했지만 애플의 비즈니스 모델이 그의 투자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버핏의 입장도 일관되게 회의적입니다. 그는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며 투자 대상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인정하며 이 기술을 활용해 실제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에는 투자할 수 있다는 열린 자세를 보입니다.
버핑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다른 요소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입니다. 부채가 많은 기업은 경기가 나빠질 때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면 현금이 풍부하고 부채가 적은 기업은 위기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현금이 많았던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한 경쟁사들을 인수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 것이 좋은 예입니다. 경기 순환에 따른 투자 전략도 버핏만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보이기 때문에 진짜 좋은 기업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경기가 나쁠 때는 모든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만 이때야말로 진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버핏은 불황을 기업의 민낯을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버핏의 방식을 따라하려면 무엇보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의 투자 수익은 하룻밤 사이에 나온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복리의 마법 덕분입니다. 연간 20%의 수익률이라는 것은 10년이면 6배, 20년이면 38배, 30년이면 237배가 되는 놀라운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는 꾸준히 인내하며 장기 투자를 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성과입니다. 마지막으로 버핏의 투자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90세가 넘은 지금도 매일 5시간 이상 독서를 하며 새로운 지식을 흡수합니다. 이런 끊임없는 학습 의지야말로 그를 세계 최고의 투자자로 만든 진짜 비밀입니다. 우리도 그처럼 겸손하게 배우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버핏만큼은 아니더라도 분명 더 나은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한 번의 투자 결정이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월스트리트의 전설. 벤저민 그레이엄이 발견한 투자 비밀이 지금껏 수많은 억만장자를 탄생시킨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을 비롯한 거물들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놀라운 투자 공식을 당신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평범한 직장인도 진정한 부자로 거듭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엄은 단순히 책상 물림 이론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1929년 대공황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엄청난 수익을 올린 실전 투자의 귀재였습니다. 그의 투자 철학은 복잡한 차트나 난해한 기술적 분석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단순하면서도 압도적인 위력을 지닌 원리에 기반하고 있죠. 핵심은 단 하나, 기업의 진짜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가치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식 투자를 위험한 도박으로 치부하지만 그레이엄의 가치 투자는 정반대입니다. 이는 철저한 분석과 계산에 기반한 말 그대로 과학적인 투자법입니다. 그가 정립한 투자 원칙들은 지난 100년간 수많은 시장의 부침 속에서도 그 유효성을 증명해냈으며 오늘날에도 전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이 굳건히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도 이 비밀스러운 지식을 통해 부의 문을 활짝 열어젖힐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영상에서 그 모든 것을 싹 다 공개하겠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주식 투자가 무서웠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그레이엄의 투자 원칙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점차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레이엄 투자법의 핵심은 바로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는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의 주식을 구매함으로써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이에요. 예를 들어, 한 기업의 진짜 가치가 100만 원이라면 70만 원 이하에서만 매수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설령같이 평가에 실수가 있더라도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안전마진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진짜 가치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레이엄은 이를 위해 몇 가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지표들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주가 수익 비율을 살펴보세요. 이 비율이 15 이하인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저평가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주가 순자산 비율도 중요한데 이 값이 1.5 이하라면 해당 기업이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숫자만 보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레이엄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부채 비율이 적고 현금 보유량이 충분한 기업을 선호했죠. 특히 유동 비율이 2 이상이고 부채 비율이 50% 이하인 기업들을 안전한 투자처로 봤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경기 침체나 위기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레이엄의 또 다른 천재적인 아이디어는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한두 개 종목에만 집중 투자하면 위험해요. 대신 20개에서 30개의 서로 다른 업종의 우량주에 분산 투자하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누어 담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투자 타이밍도 그레이엄 투자법의 핵심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오를 때 사서 떨어질 때 파는 실수를 범하는데 그레이엄은 정반대의 접근을 했어요. 시장이 비관적일 때 용기 있게 매수하고 모든 사람이 낙관적일 때는 신중하게 매도하는 거죠. 이는 감정이 아닌 이성에 기반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과 직결됩니다. 실제로 그레이엄의 제자인 워렌 버핏이 이런 역발상 투자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것을 보면 이 원칙의 위력을 알 수 있어요. 버핏은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하라는 말로 이런 투자 철학을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그레이엄의 투자 기준에 부합할까요? 먼저 꾸준한 수익을 내는 기업들을 찾아보세요. 최소 5년 이상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한 기업들이 좋습니다. 또한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 시장에서 확고한 지위를 가진 기업들도 훌륭한 투자처가 될 수 있어요. 배당금을 꾸준히 지급하는 기업들도 그레이엄이 선호했던 투자 대상입니다. 배당금은 기업이 실제로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배당 수익률이 3% 이상이면서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기업들은 정말 매력적인 투자처가 됩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이해하는 것도 그레이엄 투자법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식 시장은 단기적으로 감정에 좌우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실제 가치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주가 하락에 당황하지 말고 오히려 좋은 기업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야 해요. 그레이엄은 투자자들에게 시장 선생님이라는 비유를 자주 사용했어요. 시장은 매일 다른 가격을 제시하는 변덕스러운 선생님과 같다는 뜻이죠. 어떤 날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어떤 날은 말도 안 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합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이런 시장의 변덕을 이용해서 저렴할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거예요. 투자 심리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레이엄은 투자자의 최대 적은 자기 자신이라고 했어요. 탐욕과 공포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성공적인 투자의 열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리 세운 투자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포트폴리오 관리 측면에서도 그레이엄의 지혜를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는 주식과 채권의 비율을 조절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일반적으로 주식 50%, 채권 50%의 비율을 기본으로 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25%에서 75% 사이에서 조절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주식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는 채권 비중을 늘리고 주식이 저평가되었을 때는 주식 비중을 늘리는 거죠. 장기 투자의 중요성도
그레이엄 투자법의 핵심입니다. 진짜 가치 투자는 최소 3년에서 5년의 긴 안목으로 접근해야 해요. 시장이 기업의 진짜 가치를 인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기업의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는지에 집중하세요. 리스크 관리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레이엄은 첫 번째 규칙은 돈을 잃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규칙은 첫 번째 규칙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투자 전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보고 그런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하세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그레이엄의 가치 투자 원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히려 정보가 넘쳐나는 현재에야말로 기본에 충실한 투자법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어요. 복잡한 투자 기법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단순하면서도 검증된 그레이엄의 방법론은 투자자들에게 확실한 나침반 역할을 해줍니다. 그레이엄 투자법을 실천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평정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분석에 기반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않게 되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공부하고 실천하다 보면 점차 투자 실력이 늘고 더 나아가 진정한 투자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레이엄이 남긴 가장 소중한 가르침은 겸손함입니다. 시장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배우는 자세로 투자에 임하세요. 실수를 인정하고 교훈을 얻는 것도 성공적인 투자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그레이엄의 이런 지혜를 받아들여서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과 꾸준한 노력이 있다면 누구나 재정적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벤저민 그레이엄의 가치 투자 전략이 바로 그 길을 제시해주는 확실한 지도가 될 것입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그레이엄 투자법의 핵심 전략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비밀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투자 성과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개념은 바로 경제적 해자입니다. 이는 워렌 버핏이 그레이엄에게서 배워 더욱 발전시킨 개념인데 기업이 경쟁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독점적 경쟁력을 의미해요. 마치 중세 시대성을 둘러싼 해자처럼 다른 기업들이 쉽게 침범할 수 없는 보호막 같은 거죠.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들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의 브랜드 파워를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사람들은 코카콜라를 찾잖아요. 이런 브랜드 인지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와 마케팅의 결과물이거든요. 다른 회사가 아무리 비슷한 콜라를 만들어도 코카콜라만의 독특한 위치를 빼앗기는 어려워요. 네트워크 효과도 강력한 경제적 해자 중 하나입니다. 사용자가 많을수록 서비스의 가치가 더욱 커지는 특성이에요. 카카오톡을 예로 들어보면 친구들이 모두 카카오톡을 쓰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카카오톡을 써야 하죠. 이런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기업들은 경쟁사가 시장에 진입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규모의 경제도 놓칠 수 없는 해자예요.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단위당 비용이 줄어드는 현상인데 이미 큰 규모를 확보한 기업들은 새로운 경쟁자들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아마존이 대표적인 예인데 엄청난 물량으로 인해 배송비를 낮출 수 있고 이는 다시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죠. 특허나 라이선스 같은 법적 보호막도 강력한 해자가 될 수 있어요. 제약회사들이 신약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특허 기간 동안은 독점적으로 그 약을 판매할 수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에 투자할 때는 특허 만료 시점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높은 전환 비용을 가진 기업들도 매력적입니다.
고객이 다른 서비스로 갈아타는 데 드는 비용이나 번거로움이 클수록 기업은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은행 서비스가 대표적인데 계좌를 옮기는 것이 워낙 번거롭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한번 선택한 은행을 오래 이용하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해자의 지속성이에요. 아무리 강력한 해자라도 기술 발전이나 소비자 취향 변화로 인해 무너질 수 있거든요. 노키아나 코닥 같은 기업들이 한때는 절대 무너질 것 같았지만 스마트폰과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으로 몰락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따라서 해자가 미래에도 유지될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을 찾았다면 이제 안전마진을 계산해야 해요. 안전마진은 그레이엄 투자법의 정말 핵심적인 개념이거든요. 앞서 간단히 언급했지만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마진을 계산하는 첫 번째 단계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정확히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레이엄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순자산 기준 평가법이에요. 기업이 가진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주식수로 나누면 주당 순자산 가치가 나오죠. 이 값보다 현재 주가가 낮다면 일단 관심을 가져볼 만해요. 하지만 단순히 순자산만 보면 안 됩니다. 수익성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그레이엄은 과거 7년간의 평균 순이익에 특정 배수를 곱해서 기업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도 사용했어요. 안정적인 기업이라면 평균 순이익의 8배에서 12배 정도가 적정 가치라고 봤거든요. 더 정교한 방법으로는 할인연금 흐름법이 있어요. 기업이 미래에 창출할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계산하는 건데 이 방법이 가장 정확하지만 미래 예측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추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재 가치를 계산했다면 이제 안전마진을 적용해야 해요. 그레이엄은 보통 계산된 가치의 30%에서 50% 할인된 가격에서만 매수하라고 했어요. 만약 한 기업의 내재 가치가 10만 원이라고 계산되면 7만 원 이하에서만 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설령가치 계산에 오류가 있더라도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어요. 시장 상황에 따라 안전마진의 폭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는 안전마진을 더 크게 잡아야 하고 시장이 극도로 침체되었을 때는 조금 줄여도 괜찮아요. 하지만 절대 안전마진 없이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배당금 투자는 그레이엄이 특히 중시했던 전략 중 하나예요. 배당금은 기업이 실제로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이거든요. 아무리 장부상 이익이 많아도 현금이 없으면 배당을 줄 수 없으니까요. 배당 수익률만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배당 수익률이 너무 높으면 오히려 위험 신호일 수 있거든요. 주가가 너무 떨어져서 배당 수익률이 높아 보이는 건지 아니면 회사가 무리해서 배당을 주는 건지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진짜 좋은 배당주는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기업들이에요. 2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늘린 기업들을 배당 귀족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기업들은 정말 안정적인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배당을 매년 늘리려면 그만큼 꾸준히 이익이 증가해야 하니까요. 배당 성향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순이익 중에서 배당으로 지급하는 비율인데 이 비율이 너무 높으면 위험해요. 보통 60% 이하가 안전하다고 봅니다. 배당 성향이 낮으면 경기가 나빠져도 배당을 유지할 여력이 있고 미래에 배당을 늘릴 가능성도 높아요. 배당금 재투자 전략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받은 배당금으로 같은 주식을 다시 사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보유 주식 수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받는 배당금도 계속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요. 세금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배당소득세를 계산해서 실제 수익률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때로는 배당보다는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가 상승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가치 투자의 정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기업 분석 능력을 키워야 해요.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정말 가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사업 모델의 단순함을 중시하는 것도 그레이엄의 철학이었어요. 너무 복잡한 사업을 하는 기업보다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사업을 하는 기업이 더 안전하다고 봤거든요. 복잡한 사업일수록 예상치 못한 위험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경영진의 역량과 투명성도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주주들에게 솔직하고 투명하게 소통하는 경영진이 있는 기업이 좋아요. 반대로 복잡한 회계 처리를 하거나 자주 사업을 바꾸는 기업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산업의 특성도 고려해야 해요. 경기 변동에 민감한 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산업이 가치 투자에 더 적합해요. 생필품이나 유틸리티 같은 업종이 대표적이죠. 물론 성장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안정성을 중시하는 가치 투자 관점에서는 더 매력적이에요. 분산 투자는 위험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레이엄은 최소 10개에서 30개의 서로 다른 종목에 투자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무작정 많은 종목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각각 철저히 분석한 후에 투자해야 합니다. 업종별 분산도 중요해요. 한 업종에만 집중하면 그 업종 전체가 타격을 받을 때 큰 손실을 볼 수 있거든요.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업 등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업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아요. 지역별 분산도 고려해 볼 만해요. 국내 주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해외 주식이나 해외 투자 펀드도 일부 포함시키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다만 해외 투자는 환율 위험이나 정보 부족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시간적 분산, 즉 분할 매수도 효과적인 전략이에요.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몇 개월에 걸쳐 나누어 매수하면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어요. 특히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이런 방법이 더욱 유용해요. 역발상 투자는 그레이엄이 강조했던 가장 어려우면서도 수익률이 높은 전략이에요. 모든 사람이 팔고 있을 때 사고, 모든 사람이 사고 있을 때 파는 것인데, 이는 인간의 본능과 정반대되는 행동이라 실행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시장의 공포와 탐욕 사이클을 이해하는 것이 역발상 투자의 핵심입니다. 주식 시장은 주기적으로 과도한 낙관과 과도한 비관을 반복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를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이 주식은 끝났다고 말할 때가 사실은 최고의 매수 기회였거든요. 언론의 헤드라인도 좋은 역발상 지표가 될 수 있어요. 경제지 일면에 주식 끝났다 같은 제목이 나올 때가 오히려 바닥일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식의 기사가 쏟아질 때는 조심해야 하고요. 하지만 역발상 투자가 무조건 반대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충분한 분석 없이 단순히 남들과 반대로 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거든요. 기본적인 가치 분석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그 위에 역발상적 타이밍을 적용하는 거예요. 개별 종목 차원에서도 역발상 투자는 효과적입니다. 좋은 기업이 일시적인 악재로 주가가 폭락했을 때가 바로 기회예요. 다른 투자자들이 공포에 빠져 팔고 있을 때 냉정하게 분석해서 매수하면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부채 최소화는 그레이엄이 특히 중시했던 안전 원칙 중 하나입니다. 부채가 많은 기업은 경기가 나빠질 때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이자 부담이 커서 수익성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 부도 위험까지 생길 수 있거든요. 부채 비율을 볼 때는 업종 특성을 고려해야 해요.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적정 부채 비율이 다르고 금융업은 또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채 비율이 50% 이하인 기업들이 안전하다고 봅니다. 유동 비율도 중요한 지표예요.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부채보다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 비율이 2 이상이면 단기 자금 운용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현금 보유량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현금이 많은 기업은 위기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고, 좋은 투자 기회가 생겼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반대로 현금이 부족한 기업은 조금만 어려워져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자 보상 비율도 놓치면 안 되는 지표입니다.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의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데, 이 비율이 높을수록 부채 상환 능력이 좋다는 뜻이에요. 최소 3배 이상은 되어야 안전하다고 봅니다. 매수 후 장기 투자는 그레이엄 투자법의 마지막 완성 단계예요. 좋은 기업을 적정 가격에 샀다면 이제는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장기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마법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연 10% 수익률도 10년이면 2.6배, 20년이면 6.7배가 되거든요. 세금 효율성도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에요. 단기 매매를 반복하면 매번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장기 보유하면 세금을 이연시킬 수 있어요. 이는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가 무조건 들고만 있는 건 아니에요. 기업의 펀더멘털이 변하거나 주가가 지나치게 고평가되었을 때는 매도 결정을 내려야 해요.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리밸런싱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장의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멘탈 관리가 장기 투자 성공의 열쇠예요.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불안해하지 말고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하세요. 진짜 좋은 기업이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를 시장이 인정할 거예요. 이 모든 전략들을 종합해보면 그레이엄의 가치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현명한 삶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급함보다는 인내심을, 감정보다는 이성을,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안목을 추구하는 거죠. 이런 자세로 투자에 임한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